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먼 이슈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00포인트 넘는 낙폭이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은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9% 넘게 급등하면서 이른바 천비디아에 올라섰고 엔비디아 혼자서 독일 전체 증시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참 세상 재밌죠. 그러나 엔비디아만으로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기엔 좀 역부족했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후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위원들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었는데 조금 시간차로 공격을 당했다고 할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금리가 급등하고 또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증시의 랠리에 이제 살짝 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훈풍을 우리 증시가 제대로 누렸는지 모르겠네요. 참 그게 아쉬웠죠. 네.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했고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된다라는 모습에 주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장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죠. 그동안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던 정비 사업에도 이제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죠. 네,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일정이 공개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고금리까지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죠. 지금 꼭 살펴야 할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서 내 집 마련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한 명의 친구가 반평균 성적을 모두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죠. 엔비디아가 소위 천비디아로 올라섰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1.53% 가장 크게 떨어졌고 S&P 500이 0.74%, 나스닥이 0.39%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손에 꼽을 만큼 대부분 하락세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2%, 애플이 2%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M7 중 유일하게 초록불을 켠 주인공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였습니다. 9%대 오르면서 말 그대로 천비디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도체주 안에서 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곤 대체로 약세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1%대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0.43% 하락했고 일라이릴리는 0.69% 소폭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3.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개별 종목으로 무려 9% 이상 급등했다 헤드라인에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젠슨 황 CEO가 1분기 어닝콜에서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이다라고 말할 만큼 탄탄한 실적 성장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보통주를 10대 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7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9,800만 달러의 배당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AI 붐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과감히 환원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예상보다 엔비디아 호재가 시장 전체적으로 퍼지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가 54.8을 기록했습니다. 월가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51.5를 큰 폭으로 웃돈 데다가 4월 확정치도 웃돈 수치입니다. 제조업도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 50.9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50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2달간의 둔화 이후 2년 내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엔 좋은 소식이 맞지만 시장에는 나쁜 소식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기업 활동이 가속화하면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달을 9월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확률이 50% 미만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다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다우지수에서는 항공사 보잉이 7% 이상 급락하면서 평균을 끌어내렸고 이 밖에 인텔이 4%대, 맥도날드와 월트디즈니, 존슨앤존슨 등도 2%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 중동 정세 문제로 치솟던 운송주 주가가 떨어지고 엔비디아 외에 일반적인 기업들의 수익 보고서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지는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국채금리도 다시 오름세에 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4.4%대, 2년물은 4.9%대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나마 국제 유가가 안정세 보이고 있는 것이 다행인데요. WTI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인 시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이 승인됐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가격 전체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 돌파를 향해 시동 걸고 있고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르는 중인데요.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천비디아 달성 이외에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특히 시장의 유동성 변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직접 지정하겠다는 법안인데 이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이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는데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는데요.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인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도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사태에 대응했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 지분 매각을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규모인데 칩 제조사를 제외한 소부장 기업 측에서는 처음입니다. 유리기판의 최근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 혁신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조금 대상인 앱솔릭스의 조지아주 코빙턴 공장은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운전에 나서며 2분기 중 자체 샘플 테스트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고객사 인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훈풍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과 더불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데 이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도 AI의 새로운 황금기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SMC는 메모리 부문을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서 전망치를 종전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잡았었는데 다시 높여 잡은 겁니다. 더불어 AI 열풍에 따른 수요 강세에 힘입어 자사 2분기 매출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도 올해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13.1%로 제시하면서 한동안 반도체 날씨는 맑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까지 제시한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올해 연례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영양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듬해도 같은 내용을 담았는데
반면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테슬라 제품을 판매,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라고만 썼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중점을 옮기면서 자동차에 대한 야심을 누그러뜨렸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80만 대를 팔아치운 테슬라는 올해 판매 성장률을 현저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요. 또 최근 주요 제조공법인 기가캐스팅에서 손을 떼겠다 하기도 했고, 데이터 수집을 늘리기 위해 중국 규제 허들을 넘는 데 집중하는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드디어 어제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는 완벽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먼저 매출은 26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62% 올랐고요.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29%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역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427% 급증했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의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는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올릴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HBM3 제품의 수율이 80%에 근접했다고 밝혔죠. 삼성전자의 제품 수율이 50% 정도로 점쳐지는 것을 봤을 때 이는 꿈의 수율과도 같은데요.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지수화단을 지지해줬는데 저스템이 10.41% 올랐고 또 칩셋 미디어가 7.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6.07%, 또 SK하이닉스도 1.16% 오르면서 2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공개하다 보니 어제 인공지능 관련주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결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도 어제 엔비디아 실적 호조세로 AI 관련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만 해도 다양한 AI 관련 이슈들이 쏟아졌죠. 특히 요즘 AI 비서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픈 AI와 구글에 이어 아마존도 생성형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붐이 불면서 이에 질세라 아마존도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전략들이 나오고 또 AI 성장에 대한 성과를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가온그룹이 15.16% 올랐고 또 인지소프트도 8.8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이삭 엔지니어링과 모비스가 각각 5.93%, 4.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 조치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 부품과 전기차, 철광과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올릴 예정이죠. 특히 태양광 패널은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을 더 많이 입었는데요. 국내 업체들은 미국 수출 물량과 단가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장에서 UBS가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를 AI 붐의 승자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태양광 관련주 투심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소식들에 태양광주의 수급이 크게 몰렸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에 마감됐고요. 대명에너지도 24%대로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KC코트렐이 14.8% 올랐고 한화솔루션도 11.98%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는 달리 2차 전지 섹터는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장도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테슬라는 신차 약 14,000대를 기록해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전체 전기차 등록이 14.8% 증가한 것을 봤을 때 테슬라의 부진이 더욱 눈에 띄죠. 이에 대해
외신은 최근 몇 달간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테슬라가 뉴욕장에서 3% 넘게 내리자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면 제일 M&S가 7.89% 급락했고요. DIT가 4%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솔브레인 홀딩스 모두 3%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엔비디아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3천까지 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꾸준히 나왔었죠. 그런데 시장은 기대와 달리 2주 넘게 답답한 박스피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외풍에 또 흔들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선반영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721선, 코스닥은 0.1% 강보합으로 846선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논의가 나온 게 확인되면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커졌었는데 반도체 업종이 고군분투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수급 상황 보실까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3,613억 원 순매수, 2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699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164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478억 원 순매수, 5거래일 만에 자금이 유입됐고요. 기관도 332억 원 사자 포지션으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개인만 69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체크하시죠. 시장에 들이운 경계감 속에서 반도체 투톱만 선방했습니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에 또 정부의 총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발표되자 삼성전자가 0.77% 상승부를 키면서 코스피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딱 20만 닉스 달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 공개에 1.35% 올라서 12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최고가를 찍었던 현대차가 2%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KB금융이 2.28% 낙폭을 기록하는 등 밸류업 관련주 부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약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 부진 속에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약세를 기록했고요. 엔캠도 1.22% 하락했습니다. 시총 3위인 알테오젠 3% 넘게 반락. HLB는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1% 약세로 마감하는 등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48,700원이었고요. HPSP와 클래시스만 소폭 올랐습니다. 환율은 약보합권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금통위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50전 떨어진 1,36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IT 상승 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IT 업종이 시장을 이끄는 쏠림 현상이 심화돼 고점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분기에 IT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IT 업종 적금에 부담이 덜하다며 내년 피크아웃 가능성을 걱정하긴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IT 업종의 경우에
주가의 고점이 실적 고점을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현재 분기 실적이 내년 말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주가가 좋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은 올해를 넘어서 이번 상승 사이클이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AI형 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또 AI 효과로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내후년까지 연장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IT 업종 전반적인 투자 메리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일본의 4월 CPI가 나오고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를 앞두고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이 초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유한양행과 리가캠 바이오 등 참가 기업들 눈여겨보시고요. 또 하이브 레이블즈에 속해 있는 BTS RM과 걸그룹 뉴진스가 동시에 컴백하는데요. 이번 컴백이 상승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장품주가 강세였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에서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정상회의 이후에 4년 5개월 만인데요. 3국이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이슈가 다양한 업종의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경제 지표 영향으로 광범위한 차익 실현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선반영한 시장이 반등해 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엔비디아 이제 별칭은 천비디아 그냥 독주고 예. 그밖에 종목들은 다 빠지고 참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좋았는데 오히려 시장은 떨어지고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이제 좀 전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네네. 다우존스 지수가 30개 종목이라서 다우존스 30라고 하는데 30개 종목이 어떻게 다 빠집니까? 그러게 반도체 쪽도 보니까 뭐 AMD도 빠지고 다 빠지고 예. 엔비디아만 올라갔어요. 예, 뭐 나스닥도 시총 10위 가운데 뭐 한 2개 정도 플러스 났을까? 네. 예, 엔비디아 혼자 그렇게 올랐는데 아까 우리 도지연 아나운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 반에서 학생 한 명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반 평균이 다 올라가는 건 역부족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는 역대급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11명이 하는 축구에서 손흥민 예. 선수 혼자 잘한다고 이게 그렇죠. 결국 뭐 시즌 초에 1등까지 하던 토트넘이 5위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도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성장성으로 보면 뭐 여전히 싸다는 쪽도 있고 네네. 벌써 이미 뭐 거품이 좀 끼인 거 아니냐. 계속 이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조금 이제 또 근데 우리 시장은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좀,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뭔가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조금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던 뭐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밸류에이션 여부를 떠나서 아니 숫자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전년비 뭐 수백 %로 오르지 매출이나 이익률이나 거기다가 뭐 배당 2배 이상 더 준다 그러지. 네. 거기다가 남는 돈으로 자사주 막 매입한다 그러지. 그렇죠. 혹시 비싸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주저할까 싶으니까 가격 10분의 1로 떡 주식 떨어뜨리면 분할하고. 주식 분할까지 해주지. 그러니 같은 값이면 미국장 하자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 우리 증시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양도소득세 감안해도 양도소득세 감안해도 감안해도 미국에서 벌고 세금 내고 그 수익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또 이경민 부장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한. 네, 대신증권 금요일입니다.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갑자기 궁금한 거 FICC라는 게 어떤 거예요? 픽스드 인컴하고 커머더티,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는 데라서 원래는 전략은 좀 빠져 있고 네. 그쪽인데 저희가 부서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주식 전략까지 다 통합하는 주식까지도. 네, 그러니까 자산군을 다. 네, 네. 아우르는. 예. 아, 저기 저 우리 이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미국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그렇죠. 네. 일단은 미국은 전형적으로 지금 통화정책 컨센서스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잘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늦춰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면서 빠지고 경제지표 부진하면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장세가 그러게요.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워낙 급등을 했죠. 그런데 실적도 잘 나오긴 했지만 실적은 조금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네. 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거죠. 예. 엔비디아만 올랐고, 그럼 뭐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렸을까를 보면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다우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기업은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어제 마이너스 4% 넘게 빠졌는데 예. 아, 다우 지금 네. 다우 종목인 인텔 자리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네. 좀 수급적으로 더 세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수가 한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조금만 올랐다 싶으면 유상증자네 무슨 뭐 전환사채네. 예.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뭐 가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주표 잘 나오면 금리 인하가 후퇴된다. 오늘도 11월로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됐더라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네, 있고요. 예. 어제 그저께 나온 의사록을 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연준 위원들도 있을 정도로 네네.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제 뭐 PMI도 잘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잘 나왔고 하니까 이러다 보면은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PI 발표됐을 때가 예. 12월 FOMC에서 내재 금리 어디까지 금리가 갈 건가를 전망치가 4.8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오늘 보니까 4.98인가까지 올라왔어요. 5%까지. 그렇게 보면은 다시금 금리나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걱정을 시장은 다시 사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PMI를 언급하셨지만 네. 이게 뭐 예비치 나오고 그쵸.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시차를 두고 뭐 확정치 나오고 네. 해서 시황을 매일 뭐 체크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마주치는 저 S&P 네, 글로벌 네. PMI인데
저게 저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왔다니까. 아니 시간대별로 보면은 말씀하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거 생각보다 줄었다. 네. 아니, 좋은 얘기인데 실업수당 다 먹겠다는 사람이 시장 예상보다 줄었다는데 네. 그때 고용 시장이 상황이 괜찮다는 움찔했고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저게 나오니까 네. 평소에 반응 안 하던 맞습니다. 저지표에까지도 맞습니다. 장이 꿈틀거리더란 말이죠. 일단은 지난주부터 예. CPI가 발표됐을 때 금리 인하 기대를 더 세게 가져가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예. 드리냐면 네. 12월 달에 갈 수 있는 금리 레벨이 4.81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제시한 2번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가져가려면 네. 3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날 발표됐던 FOMC 의사록이 사람들에게 좀 걱정거리를 심어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민한 상황, 그러니까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저 PMI가 나오니까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사실 그 이전까지 시장 좋을 때는 뭐 시장의 낙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간밤에 그럼 또 바뀐 거예요? 낙관론보다는 뭔가 지금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 좀 부담감 있고 이런 예민함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뭐 네.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네. 4월 CPI 발표됐을 때가 네. 낙관론이 제일 정점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FOMC 12월 FOMC 내재금리도 가장 낮은 수준 4.81까지 떨어졌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리스크 지표들은 바닥. 변동성 지표도 12% 밑으로 11.9% 갈 정도로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썼던 자료는 단기 변동성 불가피하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FOMC 의사록이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여기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냐,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월 CPI 때 시장이 좀 안 됐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3월 CPI부터 5월 FOMC까지 굉장히 불안해했죠. 예. 그때 심리를 보면은 금리는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라는 걱정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심리가 워낙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간 단위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낙관론이 좀 높아졌던 상황에서 좀 비관론이 좀 커지는 국면이긴 한데 그래서 더 나빠질 것인가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 여러 가지 FOMC 회의록 이후 시장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을 지나면서는 조금은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연준이 뭐 실적도 보고 있고 뭐 한다고 지표도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 지표를 보는 이유도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 뭐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결국 연결된다. 네. 여전히 연준의 영향권에서 맞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여전히 미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금리나 달러 시세에도 맞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쪽으로부터도. 그렇죠.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시 10년물에 되게 예민합니다. 10년물에. 미국시 10년물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랑 되게 네.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20일 동안의 상황관계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0.81에 달할 정도로 채권금리가 반등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선물 매수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네네. 있는데 아마 오늘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오겠죠. 예.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물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11월 이후 한 달도 안 팔고 네. 매달 사고 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0포인트 이상 급락할 때, 예. 4월 달에도 급락할 때, 예. 이때도 외국인은 현물은 거의 안 팔았습니다. 네. 둘 다 우리 주식을 네, 우리나라 주식을 둘 다 외국인 선물에서 6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무너뜨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6조 팔면서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6조 팔았던 거를 한 3조 정도 샀다가 지금 더 다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 3조 정도 팔면은 또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7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이 깨지는 시점. 네. 지금 어제 보니까 2721포인트. 네.
사실 미 증시하고는 약간 디커플링 양상이었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렇죠. 예.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멈춰 있고 예.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도 그냥 멈춰 있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예. 어제 마감한 야간 선물을 보면은 네네. 5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어. 그러면은 2,700은 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2,700 깨져도 뭐 2,600, 2,500 이렇게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선행 EPS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많이 올라와서 네네. 지금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69.5거든요. PR 10배가 2,695포인트인 거죠. 네네. 4월 말에는 2,600이었고요. 3월 말에는 2,4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2달 만에,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배 밑이라면 조금 싼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온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는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아마 6월 달에는 또 한 번의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2분기는 울퉁불퉁한 원만한 상승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변동성 큰 상승세. 왜냐면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완전히 기존의 컨센서스를 막 무너뜨린 상황이라서 6월 FMC가 12일 날 있는데 그때 점도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또는 확인한 이후에도 시장은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뭐 하반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만큼 하단도 높아지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기 이경민 부장님. 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한번 펼쳐보니까 네. 금년 들어서 네. 세계 증시들 이렇게 지수 상승률, 하락률을 한번 나래비를 한번 세워봤어요. 연초부터요? 연초부터 네, 지금 올해, 올해 네. 어제까지 했더니만 1등은 아르헨티나가 먹었네요. 아르헨티나가 먹었는데 뭐 무려 63% 가까이 올랐지만 이거는 뭐 통화 영역이 아르헨티나 페소 돈 같이 생각하면 이거는 올랐다고 볼 수 없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 뭐 튀르키예도 44%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 뭐 덴마크 22%, 일본 대만이 20%, 네. 그다음 일본 17%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네. 홍콩 항생 H만 해도 그 걱정 많았던 홍콩 맞습니다. 항생 H도 사람들 다 털어내고는 결국 16%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11.5%. 네. 지금 안 보여요, 한국이. 저 밑에 있습니다. 한국이 안 보여갖고 저 갔더니만 네. 저 상승률에 저 이름은 걸쳤네요. 코스피 2.5%, 맞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2.3%. 네. 아, 코스닥 마이너스예요? 네. 꼴찌는 브라질 마이너스 7.05. 꼴찌에서 두 번째가 중국 심천 마이너스 4.5%인데. 네, 우리 이 부장님 심정은 알 것 같아요. 금년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 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연초에. 네. 뭐가 이렇게 이 지병인데 아주 골병이 들었는데 이 뭡니까 이게? 일단은 무슨 병인가요, 한국 증시? 국내 증시? 네. 월간 흐름을 보면은 월간 흐름. 네. 한국 증시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때가 1월, 4월, 5월입니다. 예. 1월, 4월, 예. 5월인데 예. 1월하고 4월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네, 6조씩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고점 대비 200포인트를 끌어내려 버렸고요. 그때마다 채권 금리가 반등하는 구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졌고 또 하나는 5월 달은 왜 그랬냐? 또 2000년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2차전지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 2차전지. 네. 2차전지. 그리고 뭐 인터넷도 뭐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뭐 아시다시피 HLB 사태 때문에 그렇죠. 좀 많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분들이 기계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조선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장주를 합치면은 얘네 세 업종만 합치면 한 20% 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가장 취약한 업종 플러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업종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있었던 업종들이 성장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이 성장주가 많이 올라와서 체질이 개선됐다라고는 하는데 네.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았나,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선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이 레벨이 높아져 있었죠. 예. 달러 환율이 1,360원, 70원대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1,400원을 찍었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를 보면은 지금 공공행진 중입니다. 한 달째. 예, 제대로 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그리고 달러가 안정이 된다면 원화가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분위기 반전이 나오면서 중국이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일 못한 나라였다가 턴어라운드가 계징에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저희는 하반기에는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코스피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선물 매수도 좀 강해질 거고요. 네. 눌려있던 성장주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를 올해 5월 달까지 이렇게 억눌렀던 변수들이 네. 풀리는 그림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부장님 네. 뭐 한다면 좋아질 수 있겠다. 그거 네. 뭐였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된다면 금리가 네.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리고 환율이 하향 안정된다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이 두 가지 팩터인데 저희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일단은 많이들 물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가는 더디게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여주는 주거비가 여전히 우하향하는 그림이고 이 우하향하는 그림이 최소한 3분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유가도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원자재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네. 3분기 때는 기저유가 때문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90달러를 가정했을 때도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원자재 상방 압력에 대한 물가 압력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명분을 줄 수 있는 물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이 좀 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 간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격차가 축소되게 된다면 달러는 좀 약해지고 원화는 좀 강해지는 그림. 그리고 이제는 좀 몇몇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WGBI라 그래서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네. 한국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또 9월 달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에서는 9월 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글로벌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또한 원화 강세 압력을 높여줄 수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좀 구체화되고 좀 가시화된다면 저는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자꾸 이제 엔비디아에 묻혀서 넘어갔지만 네. 이제 페드 워처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MC 의사록에서 네. 다양한 참석자들이 하면서 그 various라는 표현, 네. many, a couple of, 네. a few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참석자들이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페드 워처들은 그렇게 보더라고. 이 얘기는 매파 쪽도 비둘기파 쪽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금리 인상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쪽으로 나왔다는 네, 그 말이 이제 어제 묻혀버렸어요. 하도 맞아요. 엔비디아에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6월 달은 거의 물 건너갔고 네. 금리 인하 네. 9월 정도에는 해줄라나. 네. 근데 연준 관계자들 말은 연말에나 가서 한 번 정도 뭐 이런 정도로 가는데 지금 어제 검토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 부장께서는 그러면 우리도 한 9월 쯤이면은 하느니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겠다. 저희는 미국과 발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발맞춰서 네.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요? 네. 네. 내리자고. 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생각하면 네네. 먼저 했다가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6월 FOMC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7월부터 시장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7월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7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변곡점 7월 정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걸음씩 더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이창용 총재 특별한 뭐 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멘트는 없었는데 또 하나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보면은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금년에.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도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하반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장 31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네. 발표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선 딱히 기대할 만한 거는 없는 거예요? 뭐 일단은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예.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많이 빠졌고 네네. 뭐 오늘 코스피도 2,700 깰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장세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요? 네. 일단은 GDP 그러니까 성장 지표가 경기 지표가 안 좋다.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은 좋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bad is good.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지표 그래서. 못 나오면은 시장은 네. 좋아하고 네. good is bad. 예, 경제지표 그렇죠. 잘 나오면은 좀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예. 흐름인데 26일 날 5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 지수 나오는데 네. 이게 전월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있고요. 소매 판매 자체도 좀 네, 둔화되는 둔화됐고. 양상이었고. 예. 그리고 30일 날은 30일 날은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게 확정치가 나오는데 네. 저번에 1.6 나왔다고 네. 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둔화된 0.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같은 날 PC랑 코어 PC도 나오는데 3월하고 동일한 2.7, 2.8로 네네. 플랫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다음 주는 거꾸로 이번 주랑 좀 반대로 경제지표 못 나와서 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미국도 경기 지표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 간밤에 나온 뭐 제조업 서비스와 PMI 네. 같은 경우는 확장 국면이라고 하니까 네. 경기 좋아진다 해석되고 네. 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니까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또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은 보니까 네. 1분기 GDP 하향 조정되고 네. 아, 참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보통은 아까 소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PMI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네네. 서베이 지표기도 네네.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FMC 의사록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저게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 아닌가, 좀 과민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좀 내려온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부분들을 다음 주 흐름들을 새롭게 반영해 나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가 어제 네. 장중에 아주 뭐 춤을 추다가 결국 종가는 딱 20만 원으로 맞아요. 끝내고 네. 갔어요. 저 20만 원 승부하고 삼성전자는 요 7만 8천 원 승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요요 지금 20만 원. 지금 어제 같은 지금 예상가는 저렇게 나오는구나. 네. 20만 원 요거 안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제 만약에 엔비디아 외에 예. 다른 반도체 글쎄.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였으면 이제 20만 원을 발판으로 해서 그 이상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네. 엔비디아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0.2인가 0.02%밖에 못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그나마 올랐는데. 엔비디아 덕분에. 네. 나머지가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안착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 같은 경우는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오른 게 별로 없었어. 네,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예.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 박스권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탄력도도 다르고. 그쵸.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온 그 소식 보면은 네. 그 로이터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게 그 엔비디아 납품하기 위한 HBM3 이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삼성전자 안 그래도 주가 자체가 좀 횡보 구간인데 또 여기 좀 제동을 걸을 수도 있는 소식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던 예. 상황에서 지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막 무너뜨리는 변수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 수출 좋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네. 다 아시는데 예. 반도체 수출 금액이 좋았던 거지 수출 물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P가 좋았지 Q는 나빴다. 나빴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반전이 나온 시점이 3월 달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조금씩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전자도 아마 하반기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하셨듯이 뭐 HBM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가세해 준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닉스와 격차를 좀 좁혀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는 둘 다 가져가자라는 말씀 많이 소위 말하는 그 콜 테스트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클리어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많은데 근데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되기만 하면 네. 너무 좋은 건데 네.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막 주가를 내릴 만한 이유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빠진 게 안 될 거에 대한 그렇죠. 선반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닉스와 전자가 격차가 저렇게 벌어져 있던 거고 그래서 지금 7만 원 중반대라면 저는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도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글쎄 이게 아까 자막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승인 시간이 지연되고 지연된다. 있다.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로이터 기사 제목이 지금 묘하네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통과 못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호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오늘 0.6%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00포인트입니다. 오늘 2,700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4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종가 20만 원 선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0만 원 선 좀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 상황은 198,1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6만 원. 현대차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8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6만 7천 원이고요. 기아가 1.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포스코홀딩스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1,500원, KB금융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5,600원. 알테오젠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3,500원이고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15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는 호가에서 1.8%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42,500원. 리노공업도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3,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17만 2천 원, 클래시스는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세지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있어 보이고 종목별로는 특히 코스닥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예. 종목별로는 좀 그래도 빠졌던 종목들 쪽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수 차원에서는 크게 뭐 기대가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주를 만들어낼런지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한 이틀 간격에 하나씩 테마가 나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어제는 이제 고체선화물 연료전지 SOFC였는데 SO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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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어제 솔리드 옥사이드 이거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솔리드 옥사이드 뭐였더라? 예. 퓨어셀. 퓨얼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외워지네. 예. 그죠. 예. 아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제 장은 열리고 나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FICC 네. C가 커런시에다가 네. 마지막 C는 커마디티 원자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장님? 최근에 우리 또 이렇게 무슨 많이 다루기를 구리도 다루고 금도 다루고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요 전반적으로 귀금속도 그렇고 비철금속도 그렇고 한 사흘 동안에 네. 또 빠져요. 네. 그동안에 확 치솟았던 네. 그 각도로 또 후루룩 한 3일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또 저는 얼핏 보니까 이게 달러 강이니까 또 이렇게 엮였나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네.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이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반겨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인플레 우려로 해서 이게 좀 걸쭉지근한 재료가 됩니까?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있어서 네. 원유만 잡히면 원유만 잡히면 네, 물가만 잡히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도 시차가 걸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네. 드리냐면 오늘 곡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내일 라면 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시차가 네. 존재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보면 올해 3분기 때 플러스 반전, 4분기 때 좀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을 주기에는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년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어도 올해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유, WTI 가격만 지금 80달러대에 잘 잡아놓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을 하거나 폭으로 일단 올라가지 그렇게 않는다고 보시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 뭐 유가는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오르는 원자재들이 막 툭툭 좀 튀어나오고 있었죠. 있죠. 뭐 불이도 올라가고 네네. 예.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시작.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경기도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턴어라운드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수요가 조금 살아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거기다 플러스로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라니냐라고 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오면은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간밤에 밀 가격이 좀 올랐네요. 네, 곡물 가격들이 과거 구간별로 봤을 때 곡물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그 구간에서는 유가라든지 그리고 금 가격은 그렇게 세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도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산업금속 쪽으로 봐야 되고 구리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곡물 그러니까 소프트 뭐 설탕 뭐 코코아 이런 쪽을 빼고 그 곡물 쪽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은 일단은 올해 안에는 유가만 잡히면 웬만한 원자재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상승 압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보면은 곡물 가격들이 내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예. 있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는 오히려 지금 80달러 밑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저는 뭐 올해 안에는 뭐 원자재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여도로 보면은 거의 미미합니다. 곡물하고 에너지 쪽이 지금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거는 주거비, 두 번째가 운송 서비스거든요. 네. 그때 홍해 이슈 때문에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대폭등한 적이 한 번 있어서 예. 그때 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또한 곡물 압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떨어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물가 안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급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6월 그 공매도 네.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게 이제 재개될 수 있다 얘기 나왔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 조건이 있었죠. 예. 투명성 그리고 거래 자동화, 시스템화 이게 돼야지 한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점에 있어서 한국만 영원히 공매도 금지할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봐야 되겠죠. 뭐 공매도 금지한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공매도가 그렇죠. 금지됐던 거였고 이번에도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흐름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어디서 조만간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뉘앙스로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견지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공매도 금지 재개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있겠죠. 그동안 금지했던 상황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수급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매도가 금지되고 재개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쇼커버링 때문에 더 대폭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공매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재개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이제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확실한 제도 개편 그리고 제도 보완 그리고 시스템 보완을 한 다음에 재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실 발표 중에 불법 공매도 예방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네. 폐지 불가.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나요? 죄송한데 일단 좀 말을 끊어볼게요. 개장하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뭐 개장하고 더 네, 더 오늘 더 할 국내 얘기도 증시를 아닙니다. 확인해보죠. 네. 개장합니다. 네. 네, 5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엔비디아, 천비디아의 독주였고 그밖에 종목들은 좀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었고 다우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지금 최대 낙폭을 좀 기록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6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 나스닥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깜짝 실적으로 일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 양상이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분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졌고 그밖에 종목들 쪽에서는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떨어집니다. 2,693포인트. 결국에는 2,700선을 좀 다시 내주네요. 2,69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75% 떨어집니다. 84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 떨어집니다. 1.9%까지 빠지네요. 76,800원. SK하이닉스가 0.2% 올라갑니다. 20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2% 하락하네요. 35만 7,500원. 현대차가 0.7% 내립니다. 26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하네요. 76만 4,000원이고요.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1만 9,2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6만 3,300원. 셀트리온이 소폭 떨어집니다. 18만 3,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입니다. 38만 3,000원. KB금융도 떨어집니다. 1.4% 하락 7만 6,2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종목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 현대차도 지금 강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로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2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4% 떨어집니다. 9만 5,400원. 알테오젠도 1% 약세네요. 18만 3,700원. HLB가 1.6% 하락합니다. 4만 7,950원. 그리고 엔캠은 보합이고요. HPSP가 1% 떨어집니다. 4만 1,100원. 리노공업이 1% 약세 26만 5,500원. 셀트리온제약 0.2% 하락합니다. 9만 2,600원이고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28% 하락합니다. 16만 9,100원. 클래시스가 1.5% 올라갑니다. 4만 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필옵틱스가 12% 급등합니다. 29,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YC캠도 8%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SKC도 지금 3.8% 상승 12만 1,500원. HB테크놀로지도 5% 상승합니다. 3,590원. 삼성전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캠트로닉스가 3.5% 상승합니다. 지금 32,450원. FNS테크도 2% 강세 12,300원. 그리고 JNTC도 3% 강세 1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기가비스도 1.9% 2% 상승합니다. 6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3,970원이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좀 떨어집니다만 클리오가 4% 이상 올라갑니다. 47,000원이고 삐아도 5% 이상 강세입니다. 15,700원.
VT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토니모리가 5.9% 강세입니다. 1,310원이고요. 이츠한불도 8% 강세입니다. 16,950원. 한국화장품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네요.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패밀리 SC가 0.8% 상승, 실리콘투가 3% 강세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마녀공장 3% 강세 24,050원이고요. 에이블 CNC도 2.8% 강세고 뭐 그밖에 J2K바이오 제닉 2% 이상 올라갑니다. 제이준 코스메틱까지도 2%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3% 강세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잘 알려졌던 전통적인 그런 화장품주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뜨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수산주도 좀 올라가네요. CJ시푸드 3% 강세입니다. 4,300원이고 사조시푸드도 1.3% 올라가고요. 다만 수산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상승 탄력이 이전만큼은 못한 모습이에요. 좀 상승 탄력이 약간 약해진 모습이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46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430억 원, 1,03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3억 원, 37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팝니다. 지금 3,190계약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또 외환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네요. 예. 미국채 금리 오르고 달러 강하고 할 때는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맥을 못 추는 거는 맞네요. 외국인들도 선물 갖고 오늘 또 얼마나 또 폐악질을 할지, 그건 아니고 얼마나 또 완력을 행사할지. 뭔가 딱 개인 투자자의 그 심리와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우리 이경민 부장님도 기관에 계시지만 기관은 뭐 이렇게 아직도 팔 게 있어요? 네, 그게 기관이라고 해도 대부분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매에 연계된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그 프로그램 매매라 그래서 그 갭을 먹으려는 프로그램 매매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매 때문에 현물 시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팔면은 기관이 선물이 매수가 되는 순간 해지 차원에서라도 현물을 팔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 그 수급이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라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쟁여놓은 주식 파는 게 아니고. 아유 참. 지금 이렇게 되면은 50일, 20일, 61선 공방인데 이거 2,690이 이게 간당간당해지네요. 네. 거기에 지금 2,690대에 다 많은 중요한 지지선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은 뭐 2,670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2,689포인트. 네. 근데 저는 2,600대, 2,700이 깨진 시점부터는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2,700선 중후반대는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 이전에 5월 FOMC 전에 원래는 이제 부장님은 7월 달쯤에 금리 인하 시점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변화가 있으시겠네요? 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금리 인하 시점은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채권 애널리스트 분이 전망하시는데 최근 컨센서스라든지 심리가 워낙 한쪽으로 쏠려버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7월 달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내릴 명분이 딱히 없죠. 네, 그래서 근데 7월 달 FOMC가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6월 물가까지 보게 되는데 이제 4월 물가 꺾였고 5월, 6월 물가까지 둔화되면은 7월 말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5월 물가를 보고 이제 6월 10일 날 CPI랑 FOMC 같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도 이제 7월로 할지 9월로 할지는 한 6월 FOMC 끝나보고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떨까요? 지금 뭔가 좀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이게 박스권이다 보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좀 순환매 자체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좀 올랐다 싶으면 떨어져 있고 예. 떨어졌다 싶으면 올라가 있고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금융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맞아요. 볼 수 예, 있겠죠. 전저점권에 근접해 있으면은 반등하고 예. 전고점 고점권에 있으면 꺾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랑 인터넷 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인 플랫폼 쪽이요. 네, 네. 예. 그 대표적으로 두 업종이 올해 내내 못했던 업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경기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진정이 되고 채권물이 하향 안정될 때는 좀 성장주 쪽에서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반등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순환매에 대응하자. 근데 바이앤홀드 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순환매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 바이앤홀드 할 시점은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좀 진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네. 그렇구나. 지금 지금 아까 소외되었던 업종 가운데 2차 전지도 언급하셨고 네. 또 플랫폼. 인터넷 네. 쪽하고 야, 참 2차 전지가 좀처럼 반등 못했죠. 반등이 안 되네.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전점권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쪽 두 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플랫폼 쪽은 실적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 올라오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그림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12개월 선의 EPS 기준으로는 좀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더 나빠지지 않거든요. 네.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는 좀 매수, 저점 매수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쪽이 좀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네.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네. 비올.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좋은 섹터고 수출 쪽 실적도 좋잖아요. 네. 예, 이렇게 시장이 좀 뭔가 떨어질 때 좀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느낌도 들고. 그렇긴 한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 반등하는 종목은 대안주지 대안주?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용 의료 쪽이 작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지만 실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승률은 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 국내 최고의 성장주 불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뭐 성장주로 치면 이만한 성장주가 있을까? 오늘 그렇죠?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최근에 뭐 고점을 한 57만 9천 원 선까지 찍었다가 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양상이었어요, 조금씩. 뭐 음식료나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항상 4월 달에 좋았거든요. 실적도 잘 나온 계절적으로. 4월 달에 항상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중국 청명절인가 명절이 네네네. 있고 노동절 연휴도 있고 그리고 매년 1분기 실적이 계절적으로 좋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 소비 테마 ETF를 봤을 때 거의 80% 이상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4월 달에. 4월 달에. 그리고 상승률도 연중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5월 달에는 좀 반등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슬로해지는 그림. 그리고 연중 6월 달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았던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짧게 보자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음식료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따라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쪽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시. 네, 턴어라운드 한다. 경기 바닥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네, 일시적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올해 안에 3,600 넘는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으로는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지금 3,116인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나온 실물 지표가 많이 안 좋았지 않냐, 소매 판매. 예. 근데 그거는 기조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조 효과가 7.8%포인트가 들어왔는데 네. 전월 대비 0.8%포인트밖에 둔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경기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도 알게 모르게 올라서요. 4.5였던 게 지금 4.9로 상향 조정돼 있고요. 내년 GDP 성장률 전망도 4.2였던 게 4.5로 상향 조정될 정도로 작년부터 쏟아부었던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런 경기 부양 패키지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경기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궁금하신가? 이제 하반기 좀 좋게 보시니까 그때를 대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5월달도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예.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서 쭉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흘려보내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적극적으로 막 진입할 시점은 아니다. 네, 진입할 시점은 아니다. 6월 FOMC 전후로 해서 흐름을 보고 좀 판단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순환매 대응,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기다리자. 네. 그리고 해치펀드를 만날 땐 돈 벌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맞네요. 되게 적절한 대응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순환매에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혹시 그것도 하세요?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같은 것도 체크하세요? 네,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은 신용잔고 예탁금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잔고는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꺾이고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신용잔고가 높아졌는데 이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신용잔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예. 지금 하단 화면에도 나가네요. 네. 그거는 그 현상이지. 예. 그게 전망을 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현상이지. 네, 현상이지. 그래서 지금은 신용잔고가 코스닥이 지금 워낙 눌려 있다 보니까 매수도 개인 투자자 계속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용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들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를 열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저는 충분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들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외풍에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양시장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금 3주 만에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1.46% 마이너스권, 2,681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07% 약세로 837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물량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289억 원 매도 5위, 기관이 2,759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 홀로 4,16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여기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88억 원, 기관이 86억 원 팔자세, 개인만 홀로 72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이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생물공학과 종약 목재 업종도 플러스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던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약세 기록 중이고요. 해운사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SKC 이슈 덕분인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로는 최초로 SKC의 투자회사인 앱송리스에 보조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피롭틱스가 7.74% 플러스권으로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YC캠이 4.41% 올라갑니다. 27,250원. HB테크놀로지가 1.76% 강세 기록 중이고 SKC 오늘 2.39% 올라가면서 11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0.48%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26일, 27일 양일간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3국 협력 기대감에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주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코리아나가 18.65%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11.74% 상승하면서 1,47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츠한볼 7.3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6,830원. 올리패스가 7.54% 올라가고요. 마녀공장까지도 3.43% 플러스권으로 2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주입니다. 수산 관련주 역시 지금 CJ씨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실적도 좋았죠. CJ씨푸드 지금 18.89% 급등하면서 4,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씨푸드도 12.53% 올라갑니다. 거래가 4,760원. 한성기업이 6.19% 플러스권이고요. 동환수선도 4.73% 강세, 사조대림까지도 1.12%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거래가 44,8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의료기기 사업 세판짜기에 나서면서 AI와 연계한 의료기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연계 의료기기 시장이 연 평균 42% 성장해서 2027년 995억 달러, 약 13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이오플로우와 젠큐릭스가 플러스권, 젠큐릭스 3.06%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충격이 큰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00BDR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전문가님께 오늘 장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 미증시는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관점을, 또 국내 증시는 보수적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미증시는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인 미증시와는 다르게 탕바대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 증시 정말 너무나 답답한 모습인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등이 임박했다 보여지기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려드린 차트는 코스닥 일봉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렴형 차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현재 추세선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죠. 일적 관점에서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일 미증시 영향으로 개파로 출발하면서 추세선을 살짝 벗어났는데요. 5호장 기준으로 만약 추세선 복귀에 성공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수렴형 차트인데요.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 보니 추세선 상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일 미증시 영향으로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21선 재돌파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 성공해준다면 다음 주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사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코스피 또한 하단에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간 너무 비이성 과열이었던 터라 급락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자리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만약 오늘 밤 미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하게 된다면 다음 주 전망도 다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도통 오르지 않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과 네오팜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원익 QH는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 흐름은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추세가 좋아 보이는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입니다. 2차 전지 등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얇은 구리박인 일렉보이를 만들어 파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전방산업이 악화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마침 차트도 정배열 전환 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라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CJ ENM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미디어, 컨텐츠, 또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 1조 1,541억, 영업이익은 123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를 하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 초기 국면이고 86,000원 부근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 중인데요. 돌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아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밸류업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기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익성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은 현대차보다 낮지만 영업이익률만큼은 훨씬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 3월 급등 흐름 이후에 적당한 조정을 거치며 과열을 해소해줬고요. 최근 다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대형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금요일 21시 30분에 발표될 PCE에 쏠릴 텐데요. 이번 PCE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PCE는 CPI와 PPI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수 있다 보니 컨센서스 정확도가 앞의 두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월가 주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PCE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미증시가 조정이 나와준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출산 현상이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행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신생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최고 8에서 10%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은행의 저출산 특화 적금 상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계획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설문조사를 보면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컸는데요.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18세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 원이 넘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 발표를 선두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은행권의 저출산 특화 상품 중에서 특히 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금 상품의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반응이 좋죠? 네, 올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새마을금고의 MG 희망나는 용용 적금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안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 시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기본금리는 연 10%에 둘째와 셋째 이상은 각각 11%, 12%가 적용됩니다. 전국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를 바로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부산은행의 BNK 아기 천사 적금입니다. 기본 2% 금리의 첫째 출산 시 4.5%를, 둘째 출산 시 5%를, 셋째 이상 출산 시에 5.5%를 가산하고 당행 이용 조건들을 마저 채우면 0.5%의 이율이 가산되어 최대 8%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어 웰컴 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6세 이하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웰컴 저축은행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적금 납입 시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네. 새마을금고 연 12%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늦둥이 셋째 낳으면 저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바로 가능하시죠. 예?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셋째 계획 있으세요? 어떻게 12%면 생각해 봐야겠는데. 야, 네, 자, 임산부와 양육수당 주급자를 위한 적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품인가요? 네, 하나은행의 하나 아이큐움 적금입니다. 기본금리 2%에다가 임산부이시거나 양육수당을 6회 이상 입금 받은 경우 2%를 가산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1%를, 3명 이상인 경우 2%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6%의 금리가 되고요. 하나은행 어플 하나원큐에서 아이 미래지킴 서약을 하면 1%가 가산되고 계좌 연결과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마저 1%가 가산되어서 최종 8%의 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월 30만 원 이하의 불입이 가능하고요. 자율 적립식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우리 아이 수당을 좀 차곡차곡 모아서 교육비 재원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은행권이 또 미래 고객 확보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동 청년층을 겨냥한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래의 경제 주축이들 아동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은행권들이 적극적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은행권들의 상품 외에도 몇 가지 상품들 더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의 MG플랜 적금은 1년 만기는 기본금리 3.8%를, 2년 만기는 4%를 적용하고 있고요. 3가지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납입 시 0.5%를, 가입 시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5%를, 카드 사용 실적 월 10만 원, 충족 시 0.5%를 가산하여 최대 6%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겠고요. 토스뱅크의 아이 적금은 기본금리 3%에 매월 자동이체만 신청해 놓아도 최대 금리 5.5%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납입 금액 한도가 적어서 아쉬운 분들은 DGB 대구은행의 0플러스 적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고요. 1년 기본금리 3.66%에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4.21%의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례적인 고금리 시기 때에 내게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 잡아두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소 정체됐던 정비 사업이 가속도 붙고 있죠. 정부가 이번 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일정이 공개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고금리까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1기 신도시 집값은 재건축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정보와 소식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지금 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요 발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런 얘기인데 총 2만 6천 가구요. 네, 그렇습니다.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죠. 지금 공급에 대한 난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런 물량에 대해서 점점 중요성들이 커지는데요. 한 2만 6천 가구 정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선도지구에 대한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주민에 대한 동의율이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급성 이게 한 1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 요즘에 그 아파트 이준 소장님 항상 아파트 얘기할 때 주차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주차장 근데 10점 줘요. 60점 중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거 스트레스 받는데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이제 10점, 그다음에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주민에 대한 그 참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최대 뭐 예상되는 거는 한 3만 9천여 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만 6천 가구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기 신도시 각각 보면은 분당이 8천 가구, 그다음에 일산이 6천 가구 정도 되고요. 평촌, 중동, 3번이 각각 한 4천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그 찬성에 대한 동의율도 올리고 이런 주차장이 좀 어려운 곳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까지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2027년에 이제 네. 착공을 하고 30년에 입주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통상 뭐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예. 이 동의되면서 사업에 대한 그 절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의율이 높다라는 거는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적용이 된다라면은 이 1기 신도시 분들에게는 좀 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기준을 살펴보니까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통합단지가 클수록 뭔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율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 이런 가점을 주고요. 100점 만점 중에 아까 60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0점이면은 100점 중에 60점이면 그 항목 중에 60%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율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그 지역들마다 자체적인 동의율을 뭐 산정을 해 보니까 분당 안에서는 지금 자체 조사에서 80%를 넘긴 곳들도 있다고 해요. 약 한 95% 정도를 넘기면은 거의 만점 정도 받는 수준인데 80점이라면 이런 그 열의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각각 단지들만의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그 주차 같은 경우도 10점을 주는데 뭐 주차가 뭐 0.3대 정도 되는 곳들은 점수를 한 10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대가 넘는 그런 수준에 있는 뭐 한 예. 1.2대 정도 되면은 예. 점수가 뭐 한 2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요 부분에 대해서도 10점 정도 주는데 1기 신도시의 약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뭐 이런 뭐 주변에 뭐 일자리라든지 뭐 기반 시설 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개발해서 그 단지만이 뭐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같이 경제적으로
뭐 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편의성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지역들 안에서 뭐 단지 규모가 크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동의율이 좀 떨어지겠죠. 뭐 각각 세대당 그렇겠죠. 안분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단지는 크면서 동의율도 끌어올린다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한번 송 대표님이 주민 동의율 말이에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재건축 필요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일정을 봤을 때 뭐 이제 이 나이에 번거롭게 하실 분도 있을 거고 네. 뭐 경제적인 또 부담이 또 그거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왔다 갔다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네. 뭐 애 교육도 있고 그렇죠. 등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실소했는데 네. 어쨌거나 동의율이 뭐 한 60%, 70%, 뭐 심지어 80%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지구되고 재건축이 들어간다? 나 실소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실소하셨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뭐 매각을 한다든지 그 전에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뭐 매각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 운영을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받고 나간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동의율 자체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또는 뭐 이 재건축의 이런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은 개발이 좀 어려운 곳일수록 오히려 동의율이 좀 높을 수 있다. 오히려 대형 평수나 이런 곳들은 살기 괜찮거든요. 뭐 아파트가 그래도 한 20년 좀 지난 정도이기 때문에 뭐 다가구나 뭐 다세대 주택보다는 훨씬 뭐 괜찮기 때문에 또 소득이 끊긴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해서 보고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이게 지금 집값을 움직입니까 지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 이런 재건축 선도지구 때문에 올랐냐, 아니면은 지금 집값 상승세가 오르고 있는 추세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랐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일정 부분 그래도 상관성은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의 분당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뭐 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직전 최고가가 17억 2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가 한 20억 정도 나왔고요. 또 일산도 8억 8천 정도 되는데 9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한 4천만 원 정도 그 4년 동안 4천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뭐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가 상승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일기 신도시만의 그 수혜로 뭐 한 4천만 원 오른 거는 조금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미리네 마을 동성 같은 경우는 직전에 2023년에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올랐거든요. 네, 그게 뭐 엄청난 뭐 개발 호재라든지 변화로 본다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인플레 감안하면은 좀 뭐 올랐다고도 보기 힘든. 뭐 200만 원 오르면은 한 4년 동안 그 직장인 월급 정도 오른 건데 1년 동안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일기 신도시의 효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거는 이 거래량이 좀 회복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한 13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4월은 한 300건을 돌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은 거는 결국 수요가 좀 확장이 됐고 이런 투자 수요들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지금 현재 분당하고 일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 모든 지역에 훈풍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시장 동향을 좀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편 3기 신도시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연내 착공 보도, 착공이 힘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민간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이제 LH 입장에서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가요? 차질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LH하고 민간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공공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뭐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면 민간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간은 돈이 돼야죠 일단. 네,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지금 뭐 3번 정도를 한 상황인데 첫 번째 공모했을 때도 선정이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지금 3번째까지 넘어온 그런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냐라고 본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은 지금 수주받아도 막상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데 그 이익분을 10%로 제한을 했어요.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넘어서면은 뭐 공공 쪽에서 일정 부분 그 금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더 벌어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장 안에서는 뛰어들지 않고 LH의 목표치보다도 이런 뭐 적극적인 그 뭐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정상적인 그 착공이 뭐 좀 어렵지 않나. 뭐 LH 같은 경우 6월에 선정해서 12월 착공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그 수익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안 하면은 민간에서 좀 뛰어들 뭐 유인책은 좀 없어 보입니다. 10%로 한정한다. 네. 전체 그거에서 그 당신네들은 10%까지만 가져가라. 네. 나머지는 네. 뭔가 이렇게 공익적으로 쓰이게 하라.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버는 거 10% 캡을 씌워놓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그런 뭐 돈 벌려고 하는 의욕이 뭐 안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그 인간 본성이나 어떤 그 상식에 반하는 그런 어떤 네. 정책이나 규제가 자꾸 나오죠? 네. 누가 생각해도 그러면 안 움직이죠. 그렇죠. 아까 저기 새마을금 고 12% 얘기할 때 세제 날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유인책이 있어줘야지. 근데 사실 셋째 날까 생각하면서도 또 걱정도 생겼습니다. 네. 도대체 저기는 12%나 금리 주면서 돈 받아갖고 뭐로 굴릴까? 어떻게 굴려서 저 12%를 줄 수 있을까? 뭐 리스크가 큰 사업에 돌린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거의 있고. 뭐 고리 대금업을 네. 아까 댓글 보니까 이준수 소장이 나오면은 그거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상품. 그것도 걱정되고 막상 애 낳았을 때는 또 저 상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빨리 부동산으로 돌아오시죠. 네. 네. 자, 네. 네. 아유. 아, 참. 다음 질문 하셔야죠. 네. 예, 사전 청약은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거 폐지했다고 지난주에 네. 우리 공부했는데. 네. 예. 지금 이게 본 청약도 일정이 밀리면서 아니 그럼 당첨자들은 진짜 속이 탈 텐데. 그렇죠. 예. 네. 타는 거를 조금 뭐 그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계약금 10%에서 5%로 줄여준다. 네네. 그리고 중도금 2에서 1%로 줄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좀 지원책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내 집 마련도 못하고 뭐 본인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내 집 장만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전 청약은 끝나고 앞으로는 본 청약만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약 지금 99개 해가지고 본 청약하는 곳 13곳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 사전 청약은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또 사라지는 게 절차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양시장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뭐 청약대기 수요자분들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열린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금 견본주택 열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분양시장이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간다는 네, 청약은 네.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가점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도심안에 이런 뭐 분양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이 분양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분별한 청약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본인의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지가 있긴 한데 지금 산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쿼드러블. 산세권이라면 또 이제 교통하고 이동 거리가 좀 멀다. 산세권, 네. 산 역세권 아니에요. 역세권 말고 산이 주변에 있다. 네, 산세권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본인하고 이제 직장 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GTX A 라인하고 역세권하고 세 정거장이거든요. 네. 근데 역을 보니까 지금 이 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것을 계산을 하면 역세권 세 정거장인데 오히려 이 서대문에서 연신내로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가서 GTX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빠르다고 보기는 그러게요. 좀 애매하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가격선 같은 거랑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분양가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예, 요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센트럴 네. 아이파크가 뭐 한 11억 선 정도 중후반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주변 네. 시세들 보면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한 11억 정도의 지금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지금 실거래 비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산 더샵도 10억 중반대, 예. 그다음 북한산 위부는 뭐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요 시세 대비했을 때는 좀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계약금 관련돼서 혜택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계약금보다도 본인의 그 가격선하고 적절한 수준 안에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지난 20일에 강북구 수유 시그니티 무순위 청약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강동구 SI 팰리스 올림픽공원 접수 시작한다면서요? 예, 단순 변심으로 있거나 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부적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에 해당되거든요. 무순위에 들어가면은 통장이나 가점 필요가 없고 19세 이상이면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수유 시그니티하고 SI 팰리스 올림픽공원하고 무순위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면적은 좀 작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한데 3.3제곱미터당 계산을 해보면 높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유념을 해볼 필요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강북구 평균이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요번 이 상품 수유 시그니티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 한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높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다만 좀 분양가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I 팰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3제곱미터 5,700이 넘거든요. 강동구 평균이 네. 3,400인데 2천만 원을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할인 분양도 하고 이런 무순위 청약들이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뭐 청약에 도전하시고 뭐 임대 수익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은 입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예. 전략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뭐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커지고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또 기관 쪽은 현물 팔고 코스피가 2,690선에서 흐름이 좀 이어지네요. 네, 그러네요. 꼭 2,690 공방이 네. 이어지겠고 환율은 또 1,370원을 또 올라서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 주가 어떨지 좀 또 궁금해지네요. 예, 주말에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